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두 번째 강의죠. 비대면 수업으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요. 아, 세 번으로 늘어났네요. 일단 4월 3일 수업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측량이 정의, 측량의 역사, 그다음에 측량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우선, 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일부 보강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측량에 따른 분류를 할 때요. 측량 구역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 소지 측량, 대지 측량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결국 대지 측량과 소지 측량의 차이는 지구를 평면으로 처리할 것인가 혹은 곡면 아니면 구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반경 11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11km인지는 아래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그래서 소지 측량은 평면삼각법을 적용을 하고 대지 측량은 구면삼각법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평면삼각법은 여러분들 아마 대충 알 거예요. 평면에서 그냥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삼각법이 될 텐데요. 구면삼각법은 무엇일까요? 구면삼각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초중고 시절 수학 수업에 다각형의 내각이라든가 외각의 합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나중에 각측량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구면삼각법하고 구가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죠? 아십니까? 답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180도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사각형 같은 경우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두 개죠.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삼각형이 두 개, 그래서 180 곱하기 2에서 360도가 되고요. 그러면 오각형은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세 개니까 우리가 540도가 됩니다. 그럼 육각형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720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2, 3, 4를 잘 활용을 해서요. 우리가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80도 곱하기 앞에 나왔던 각형 빼기 2를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 같은 N각형,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외곽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외곽의 합은 네, 그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이웃한 외곽의 크기의 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합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내각과 외곽, 네, 그 다음에 막꼭지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나옵니다. 그죠? 평면에서 내각과 외곽입니다. 인접한. 자, 그렇다 그러면 전체가 쭉쭉쭉쭉 연결이 될 텐데요. 내각의 크기의 합 더하기 외곽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꼭지점의 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곽의 크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 정리를 하면 되겠죠? 180도 곱하기 꼭지점의 수 빼기 내각의 크기의 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풀어서 내각의 크기 합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어 보면요. 자, 위에서 봤던 이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80 곱하기 n-2가 되는데 자, 이걸 풀어 헤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이항 정리를 합니다. 풀어서 자, 그러면은 얘랑 얘는 사라질 거고요. 결국은 얘만 플러스 값으로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360도입니다. 그래서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고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80도 곱하기 가로하고 n-2 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무조건 다각형 안에다가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들을 쓰지 않고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면삼각법과 구가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면삼각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구 타원체 같은 이런 구면에 설치되어 있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내각의 합이 평면 삼각형은 180도였는데요.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구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엡실론이라는 용어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분초 중에 초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가량은 엡실론은 구면삼각형 내각의 합 마이너스 평면삼각형 내각의 합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바로 엡실론 구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면삼각형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보다 크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한 22km 이상 될 때예요. 그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자, 소지 측량과 대지 측량을 구분할 때 22km입니다. 반경 11km였죠. 그럼 자, 이거보다 커지면 구면삼각형이 내각의 합이 드디어 이제 평면삼각형의 합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면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려면 결국은 평면삼각형의 합 더하기 엡실론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엡실론을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엡실론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구가량은 지구 평균 곡률 반경의 제곱분의 구면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로우 초를 해주면 됩니다. 자, R제곱분의 F 무차원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각도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로우초를 곱해주는데요. 로우초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줍니다. 그럼 파이분의 180도를 초로 변환하게 되면 계략 206.265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06.265초를 곱해주게 돼서 우리가 엡실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렸어야 할 것 같은데 까먹고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의 단위죠. 측량에 사용되는 단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MKS 단위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자, 뭐 씁니까?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로는 우리가 초를 이용을 하게 되는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가 바로 MKS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하고요. 이걸 추가를 해서 MKSA 단위계가 1950년도에 제안이 됐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1960년도에 온도, 켈빈, 절대온도 켈빈과 물질량의 단위인 몰, 그 다음에 광도의 단위인 칸델라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KS 단위계랑 비슷한 CGS 단위계가 있습니다. 앞에 머리 글자만 봐도 알겠죠? 길이는 센티미터, 질량은 그램, 시간은 초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측량에서 사용하는 단위계는 MKS 단위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도의 단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분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60도를 쓰죠. 원 둘레를 우리가 360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60진법을 써서 1도는 60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60초에 60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호도법은 원둘레를 2파이 라디안으로 정의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해서 대략 57.3도 정도 됩니다. 이거를 도분초로 바꾸면 57도 17분 44.8초라고 이제 변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도를 거꾸로 라디안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180분의 파이를 해주면 되고요. 약 0.0175 라디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디그리를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해주고요.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분의 180을 해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변환표를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장에서 단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절대 단위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단위 크기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규정되는 단위계, 국제 단위계 SI를 이용을 합니다. 절대 단위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도면에 단위 기호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그죠? 아니면 이게 킬로그램인지 그램인지 밀리그램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쓸 때는 그러니까 기호가 안 써 있을 때는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전류는 암페어, 연력학적 온도는 켈빈, 물질량은 몰, 광도는 칸델라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정해서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거나 숫자를 기록을 할 때도 이 단위를 활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깜빡 잊고 기호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읽을 때 당연히 미터로 읽고 킬로그램으로 읽고 세컨드로 읽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측량에 의해서 측량 작업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측량 작업 과정과 측량의 오차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측량 작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 작업의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비, 외업, 내업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장비를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죠.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측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측량을 하게 되고요. 이 측량 결과를 실내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도면화한다든가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과정입니다. 목적의 파악이 돼야 되고요. 어떤 목적으로 측량을 하는지가 결정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측량의 정확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측량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측량 방법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측량을 할 것인지, 각 측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수준 측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될 테고요. 방법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런 방법이 결정이 되면 기계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죠? 자, 설정된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쓸 것인지를 고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비용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 경비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작업의 지도, 감독 방법의 검토 같은 경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끝났을 때 결과의 검사 방법을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 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외업을 나가게 되는데요. 앞에서 계획과 준비를 면밀히 하고요. 단기간에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측량을 한참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가고 평지 같으면 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텐데요. 산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산 속에서는 수목들하고 관목들이
꽉 들어차 있어 갖고요. 측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무용낫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길을 내면서 측량을 진행을 하는데, 자, 한참 들어갔는데 어우 이 길이 아닌가 봐. 다시 후진 그러면 새로 또 뒤로 나와서 길을 내고 또 들어가야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항상 이론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요. 기기의 원리라든가 구조 취급에 정통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실제 작업의 경험이 풍부해야 되죠. 자, 작업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결국 전문가가 얘기 되겠죠.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는 네, 작업 성과도 있겠지만 작업 시간에 따른 그런 시간도 차이도 엄청나게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웨업으로 측량을 마치고 나면 내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웨업 결과를 충실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측량한 내용을 일부 빼버리고 한다라든가 이러면은 측량을 한 의미가 없어지죠. 또 웨업의 결과를 정리, 계산, 제도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야작 및 조사된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거나 거리, 면적, 최적, 고저차의 계산 및 설계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업의 계획과 준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측량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측량할 지역의 지형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 분석,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측량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정확도를 검토해야겠죠. 정확도에 맞는 기기, 자료,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기나 재료의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배터리를 안 가져갔다. 편의점에서 사면 되지. 뭐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산림 측량이죠. 산속입니다. 배터리 사와 산 밑으로 내려갔다 와야 되고요. 방전됐어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가 없습니다. 충전하러 차량으로 가든가 뭐 어쨌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또 내려가네요. 네, 목이 말라요. 물도 네, 물 가져와. 그럼 또 내려갔다 와야 되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올라갈 때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측량의 순서, 측량 지역의 배분, 방법 같은 것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외적 조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날씨가 흐리다든가 눈이 온다라든가 뭐 대부분의 산림 측량 시기를 살펴보면요. 나뭇잎이 없는 가을, 겨울, 봄철에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춥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서 나뭇잎이 없어 측량하긴 좋은데 너무 춥습니다. 또 추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핫팩이라든가 아니면 겨드랑이 사이라든가 주머니 속에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갈아 끼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기에 오차를 발견할 수 있는 작업 방법과 계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고 왔는데 오차가 너무 커서 써먹을 수 없어서 다시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측량 과정을 꾸준히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상황들을 잘 기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조립 단계인데요. 현장에서 기계 기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양손으로 취급해야 되고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정밀한 장비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파손되거나 망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가지러 갔다 오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관 상자로부터 기계 기구를 꺼낼 때에는 다양한 부속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품이나 비품류 등을 점검하고 보관 상태를 기억해서 분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잘 잠가야지 또 잠그지 않고 그냥 그 보관 상자를 들다가 보관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다 쏟아져서 숲속에서 작은 핀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겠죠. 또 기계를 조립할 때는 삼각 두부의 먼지, 습기, 흙 등을 제거한 후에 조립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 실습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측량 장비를 삼각대 다리가 3개인 트라이포드 위에 설치를 하죠. 그럼 올려놓을 때 이 면을 깨끗이 닦아서 기계와 닿는 삼각대 상단의 면을 깨끗이 닦아서 기계가 잘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먼지나 습기, 흙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설치한 이후에 수평을 잡았는데 이 흙이 뭐 부서져서 다시 평평하게 됐다. 아니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면 수평이 틀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측량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계 기구가 삼각대에 완전히 조립될 때까지 지주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고가의 장비고 정밀한 장비다 보니까 삼각대에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우리가 꼭 잡고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량 작업 시 주의사항 중에 이제 사용 및 운반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기계를 사용하는 도중에 삼각대와 일체로 이동할 때 우리가 기계를 풀어서 삼각대에서 풀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기계와 삼각대가 일체로 연결된 상태로 이동을 할 때는 기계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삼각대를 조심해서 뽑아서 잘 접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듯이 기계가 뒤에 이렇게 수평으로 달려서 다니면 안 됩니다. 자, 기계를 운반하고 이동시킬 때는 고정 나사를 가볍게 고정을 해서 기계의 부품, 망원경이라든가 기계가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충격 방지용 제동 나사라는 게 달려 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는 제동 나사를 작동을 해서 기계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세팅을 하고 이동하는 게 좋겠죠. 또 기계를 이동시킬 때는 기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이동을 합니다. 기계가 기울어지게 되면 기계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수직으로 세워서 삼각대와 수직으로 세워서 이동을 합니다. 자,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이렇고요.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삼각대에서 반드시 기계를 분리해서 보관 상자에 넣어서 운반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자동차로 운반할 경우에는 보관 상자가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교재에는 아마 보관 상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잡고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차량이 뭐 그렇게 덜컹거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조심만 한다 그러면 쿠션이 있어서 차량 의자 위에 잘 올려놓기만 해도 떨어지지 않게만 고정해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관 단계인데요. 사용한 기계 기구는 완전히 마른 천으로 잘 닦은 후 보관을 합니다. 우리가 전용 헝겊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렌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먼지가 털어내고요. 흙이 묻었으면 닦아내서 보관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 배터리도 빼야 됩니다. 습기에 주의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리카겔, 흡습제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렌즈 표면에 묻은 먼지는 부드러운 천이나 깃털로 잘 털어내고요. 렌즈 커버를 씌워줍니다. 자, 렌즈 커버 분실 절대 금지입니다. 박스를 열어서 우리가 장비들을 꺼내서 렌즈 커버를 빼서 거기에 다시 넣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나도 모르게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장비들의 렌즈 커버는 없어졌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매 학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조용히 사라지는 부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 부품이 구할 수가 없어요. 렌즈 커버를.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물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따로 생산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렌즈 커버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던 장비에 렌즈 커버가 있다 그러면 분실하지 않도록 꼭 케이스에 넣고 닫아서 잘 보관을 했다가 자, 기계를 케이스에 집어넣을 때는 렌즈 커버를 다시 잘 씌워서 넣는 까먹지 말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렌즈에 이제 기름이나 지문 같은 게 묻었을 때는 부드러운 천에 알코올을 묻혀서 가볍게 닦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렌즈 전용 헝겊이라든가 아니면 클리닝 페이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렌즈에 물방울이나 먼지 등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닦아도 잘 닦이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해서 닦다 보면 렌즈 표면에 이 뭐라 그러죠? 기스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시기에 기스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렌즈 표면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내부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 제작회사 쪽에 AS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정 나사는 살짝 잠가줘야 돼요. 왜?
고정 나사를 잠그지 않으면 우리가 케이스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흔들리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여줘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잠가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준 나사는 원위치로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을 조절해, 수평을 맞추는 나사다 보니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요. 다음번에 측량할 때 그 상태에서 다시 수평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 정준 나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준 나사는 중앙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는 과정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하고 바깥에서 실습하실 때 한 번씩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부가 굳어 있을 경우에는 알코올과 에테르를 혼합해서 청소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가동부가 굳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를 해야겠죠. 저한테 아니면 뭐 담당 그 대학원생한테 장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굳었네 강제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게 만들다 보면 기계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부속품 등은 전부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 상자에 고리쇠가 걸려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죠? 자, 잠금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들다가 그냥 이 보관 상자의 뚜껑이 열리면서 부품이 쏟아지면 기계가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 필요합니다. 자, 또 이런 보관 상자는 습기가 없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부 기술사님 사무실 갔더니 이제 캐비닛에 넣고 잠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비교적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겠죠. 자, 장기간 보관 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 및 조정 작업들을 한 번씩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측량 작업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의 오차. 오차가 뭘까요? 측량으로 얻어진 관측값은 항상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차란 어떤 요소가 지닌 참값과 측량을 통해 얻어진 관측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측량 기술의 발달은 곧 오차를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측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한 장비로 수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게 측정한 관측값도 본래의 정확한 값, 참값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참값 하는데요. 참값이라는 것은 측량 대상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값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측값에 포함된 오차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측량 오차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많은 관측과 측정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관측값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차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먼저 자연적 오차, 기계적 오차, 인위적 오차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연적 오차를 살펴보면 측량 작업 중에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오차들이 될 것 같아요. 온도라든가 습도, 기압, 자기장의 변화, 광선의 굴절, 바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자, 너무 온도가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나 줄자 같은 모든 것들이 신축, 확장 이런 것들이 되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1m의 길이가 줄자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정밀한 줄자 같은 경우는 온도를 보정할 수 있는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온도로 측량된 거리를 환산을 해서 온도가 더워졌다 그러면 줄자가 늘어났을 테니까 측량값보다 조금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워졌다 그러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측량된 거리값보다 계산을 해서 오차를 늘려주는 이런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습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평판 측량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평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평판 위에 종이를 얹어서 놓고
그 현장에서 직접 도면을 그려가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기압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자, 기압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고도 측량을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주변이 저기압으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네, 기압이 달라지니까 평소 기압과 달라지니까 네, 높이값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자기장의 변화도 생깁니다. 자, 우리가 고압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철광,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은 그런 지역들에서 나침판을 들고 측량을 한다 그러면 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침의 북쪽이 아닌 약간 틀어진 자침의 북쪽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 엉뚱한 값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겠죠. 광선의 굴절이나 바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계적 오차입니다. 측량 장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안정한 성능, 수축이나 팽창의 불균일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뭐 우리가 그 장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서 활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위적 오차가 있는데요. 네, 측량자의 시각이나 감각의 불완전, 개인적인 습관, 장비 조작의 미숙, 과오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수평을 완벽하게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수평을 맞춘 게 아니라 비껴보면서 맞추는 바람에 약간 틀어져 있다라든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통해서 시준을 할 때 렌즈를 보는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네,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오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측량 결과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오차들 중에는 발생 원인이 분명하고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차는 그 크기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발생이 불규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규칙적이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발생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원인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 과오나 차고, 우리가 이제 과오, 차고 얘기하고요. 정오차, 개통오차나 누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정오차, 우연오차나 상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과오 알아볼까요? 과오는 말 그대로 측량자의 조작 미숙이라든가 부주의 등에 의한 측점의 오인, 눈금의 오독, 야장의 오기, 계산착오 등에 따른 오차입니다. 자, 측량을 하시는 분이 30.4 불렀는데 적으시는 분이 34.0 쓰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아와서 전혀 엉뚱한 값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쉽게 생겨요. 또 야장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깨끗하게 다시 이기를 하겠다고 옆에다가 다른 깨끗한 종이에다 깨끗하게 적습니다. 옆에서 불러주는 걸 적거나 본인이 보고 적는데요. 네, 숫자가 틀리게 적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도 되고요. 계산착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시험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1번 답은 3번입니다. 3번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2번이라고 써놓고요. 네, 검사할 때도 보면서 1번 답은 2야. 뭐 쉽게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인데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써놓고 네, 끝까지 검사할 때도 1 더하기 1은 2, 근데 숫자는 3 씁니다. 그리고 맞았네. 근데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알게 되죠. 잘못된 거를.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쉽게 발견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측량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습 시간에 빈번하게 장비 들고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 시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정오차, 개통오차, 누차인데요. 줄자등 측거기구의 신축이라든가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죠. 측량자가 눈금을 읽을 때의 편향성 등의 원인이 돼서요. 원인이 명확하고 오차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해서 보정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오차, 우연오차, 상차가 있는데요. 이건 발생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관측 순간의 자연 조건의 변화라든가 장비의 불안정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수식으로는 보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확률에 근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거법으로 소거를 한다라든가 이런 아마 앞에서 잠깐 전 시간에 아마 배웠었나요? 가우스가 만들었다 그랬나요? 최소 제거법. 측량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최소 제거법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정이 반복될 경우에 같은 크기의 오차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해서 서로 상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차, 상쇄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발생했을 때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참오차, 잔차, 편의, 상대오차 같은 것도 있고요. 자, 뒤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균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확률 오차, 절단 오차, 마무리 오차, 입력 오차, 변환 오차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도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내용들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참값과 최하값인데요. 앞에서 참값 잠깐 얘기했었죠? 네. 측량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크기의 실제 값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값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중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것은 참값이 아니고 최하값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값이지만 추상적인 개념상의 값이 바로 참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우라고 표현을 하나요? 측량을 통해서 참값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거의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합니다. 참값에 가장 근사하다고 추정된 최하값이란 개념을 우리가 참값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하값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죠. 기호를. 실제로는 알 수 없는 참값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참값에 가장 가까운 확률적으로 아주 가까운 확률을 가진 그런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하값은 조건과 경중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중률과는 뭐냐 하면 관측 횟수라든가 관측 거리, 정확도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조건이 없는 경우는 관측값을 우리가 직접 조정해서 최하값을 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n분의 1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맞게 오차를 보정하게 돼서 최하값을 구하게 되죠. 바로 이 조건이 있는 경우에 경중률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중에 재채기가 나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최하값을 구하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최하값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건이 없고 경중률도 같은 경우의 최하값입니다. 먼저. 그래서 거리나 각을 같은 방향으로 수차례 반복 관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최하값은 각 관측값의 산술평균입니다. n분의 1이죠. 그래서 뮤는 n분의 x1, x2, xn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xi 값이죠. 그래서 관측값을 전부 더해서 관측 횟수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거리 측량에서 일정 거리를 4회 측정한 결과 어떤 거리를 이제 반복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30.26, 30.23, 30.27, 30.24m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값을 써야 될까요? 다트를 던져서?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산술 평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하값 뮤는
4개를 더하죠. 관측값 4개. 30.26 더하기 30.23 더하기 30.27 더하기 30.24를 관측 횟수 4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0.25m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측량한 최종 결과값은 얼마입니까? 오차를 보정한 30.2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경우입니다. 조건이 없고 경중률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거리나 각을 여러 명이 각각 관측한 횟수를 다르게 관측한 경우입니다. 관측 횟수를 다르게 여러 명이 관측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각 관측값에다가 경중률을 곱해준 다음에 합계를 경중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측 수를 각각의 관측에 곱해서 다 더한 합에다가 전체의 관측 수를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제 볼까요? 자, A는 1회 측정했습니다. 경중률이 1이죠. 35도 42분 33초를 얻었고요. B는 3회 측정을 했네요. 경중률 3입니다. 평균으로 35도 42분 32초를 얻었습니다. C는 5회 측정했습니다. 평균으로 35도 42분 30초를 얻었다면 이 수평각의 최하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보면요. A, B, C 세 사람의 측정값이 살펴보면 도분까지는 다 같습니다. 초만 조금 다르죠. 33초, 32초, 30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33초 1회 측정이었죠. 곱하기 1 더하기 32초가 나온 B는요. 3회 측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3. 다음에 C는 30초가 나왔는데 5회 측정했지 않습니까? 곱하기 5를 해서 더해준 값을 전체 합산 1, 3, 5를 더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9분의 279초가 되고요. 자, 결과는 얼마입니까? 31초? 맞나요? 네, 31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5도 42분까지는 다 같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초만 넣어서 최확값은 35도 42분 31초로 보정이 되었습니다. 최확값을 구하는 4가지 경우 중 세 번째입니다. 조건이 있으며 경중률이 같은 경우에 최확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각 관측값이 서로 수학적 조건을 만족해야 할 때 같은 경중률로 관측한 결과에 적용됩니다. 관측값과 이론적인 조건값과의 차이를 각 관측값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결국은 n분의 1에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요. 예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내각을 각각 측정을 했더니 각 A는 49도 24분 39초, 각 B는 58도 12분 33초, 각 C는 72도 23분 21초였다. 각각의 내각의 최확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삼각형 내각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각의 합과 차이를 3등분해서 배분값으로 최하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값을 다 더했을 때 180도보다 모자라면 조금씩 3등분한 값을 그 차를 3등분해서 각각의 각에 더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180도보다 넘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넘은 만큼을 잘라서 3등분을 한 이후에 각각의 점에서 빼주면 보정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된 내각을 더하면 49도 24분 39초 더하기 그냥 각 A, 각 B, 각 C를 더했는데요. 180도 00분 33초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삼각형의 내각은 얼마입니까?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그럼 33초가 지금 오버가 됐습니다. 내각의 합이 180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값 33초를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3초를 세 각에 나눠주게 되면 11초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측정값에다가 11초를 빼주게 되면 각 A는 49도 24분 28초가 되고요. 각 B는 33초에서 22초, 11초를 빼서 22초가 됐죠. 각 C는 21초에서 11초를 빼니까 10초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주면 180도가 돼서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인데요. 조건이 있으며 경중률이 다른 경우에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경중률이 서로 다른 관측값들의 합계가 수학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가 안 될 때나 넘을 때, 뭐 이렇게 조건이 만족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관측값이 이론적인 조건값과의 차이를 경중률에 반비례하도록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관측값의 보정량 배분비는 C1, C2로 나눠질 테고요. CN까지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경중률분의 1, 경중률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웃한 두 개의 각, 삼각이죠. 두 개의 각 BAC, BAC와 각 CAD를 각각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각 BAD 이 부분이죠.를 측정한 결과 다음 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BAC는 한 번 측정을 했고요. 한 번 측정을 해서 39도 46분 00초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CAD 요거죠. 각 CAD는 세 번 측정을 했어요. 반복 측정을 해서 평균값이 33도 14분 27초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BAD는 5번을 측정을 해서 반복 측정을 해서 73도 01분 13초를 얻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각 BAC와 각 CAD를 더하면 각 BAD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나오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각 BAC와 각 CAD를 더하면 전체 각 BAD가 나와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이항 정리를 하면요. 각 BAC 더하기 각 CAD 한 값 빼기 각 BAD를 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면 딱 맞게 측량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BAC하고 CAD의 값이 크게 나온 거죠. 측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각 BAD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합이 크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측량이 된 거죠. 이렇게 측량이 돼서 이 부분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각 BAC랑 각 CAD를 더해서 각 BAD를 빼니까 마이너스 46초가 나왔어요. 결국은 각 BAD가 훨씬 크게 측정이 되고요. 각 BAC랑 각 CAD는 작게 측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46초를 경중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니까 자, 경중률에 따라서 이제 각 BAC의 경중률, 각 CAD의 경중률, 각 BAD의 경중률 비율을 보면 1회 반복, 3회 반복, 5회 반복이었습니다. 그거 값을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배분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C1, C2, C3는 1대 3분의 1대 5분의 1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정리를 하면 15대 5대 3이 됩니다. 그럼 이 15대 5대 3을 이제 맞춰서 곱해서 나눠주면 그만큼 이제 배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6초, C1 같은 경우는 46초 곱하기 23분. 그러니까 15 더하기 5 더하기 3. 경중률의 합이죠. 배분율의 합입니다. 23분의 15를 해주면 30초가 나오고요. C2 같은 경우는 46초에 23분의 5를 해주면 10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6초에 23분의 3을 해주면 6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BAC랑 CAD에는 이 보정량 30초와 10초를 각각 더해주면 되고요. 각 BAD에는 보정량을 6초를 마이너스 해주면 두 개는 늘리고 하나는 줄여서 맞게 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BAD는 39도 46분 00초에다가 30초를 더해서 39도 46분 30초가 되고요. 각 CAD는 33도 14분 27초에 10초를 더해서 33도 14분 37초가 만들어집니다. 자, 각 BAD는요. 73도 01분 13초인데요. 여기에 6초를 빼서 73도 01분 07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더해보면 자, 30초 더하기 37초, 67초니까 7초 남고 1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7분, 14분 더하면 1분 남고 1도 올라갑니다. 40도 더하기 33도, 73도에서 딱 맞게 보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최하값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참오차, 잔차, 편의, 상대오차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오차는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은 우리가 타우 마이너스 x죠. 관측값을 x라고 했을 때 타우 마이너스 x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참값을 모르죠. 그러니까 참오차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참값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참오차 역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관측값 조정 시에는 참오차를 쓰는 게 아니라 잔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하값이 참값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참값에 가까울 확률이 큰 값을 우리가 최하값으로 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최하값이 참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잔차는 참오차랑 같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잔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값과 조정 계산으로 추정된 최하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잔차죠. 잔차는 뮤 최하값 마이너스 관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차를 이용해서 관측값에 포함된 오차 등을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편의는요. 참값과 최하값의 편차입니다. 참값과 최하값의 편차인데 문제는 참값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참값을 알 수 없어 편의의 크기도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 베타는 타우 마이너스 뮤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상으로 우리가 수학상으로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으로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하값, 잔차 이용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오차인데요. 상대오차는 관측값에 대한 잔차의 절대값의 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측값 분의 잔차의 절대값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오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뭐 할 때 쓰냐? 관측의 정밀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확도, 정밀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확도, 정밀도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용어로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정확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측의 정교성이나 균질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측값에서 과오와 정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참값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과오와 정오차가 없다면 정밀도를 정확도로 간주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정밀도 얘기를 하고 위에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밀도는 측량이 얼마나 정교하고 균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가 얼마나 서로 근접하는가, 즉 편차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관측값의 상대적인 편차가 적으면 정밀하다. 넓게 흩어져 있으면 정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D 관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자, 다트를 던져서 이제 표적에 명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럼 중앙에 지금 관역의 정중앙에 맞출 수 있으면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요. 외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명중률이죠. 그죠? 그다음에 정밀도는요. 얼마나 관역의 중앙에 아니면 한 곳에 집중돼서 맞출 수 있냐가 정밀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A를 보면요. 정확도는 낮습니다. 정밀도도 어때요?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정밀도도 낮습니다. 그럼 B를 볼까요? B는 정확도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한쪽으로 쏠려서 왼쪽 위로 쏠려서 이렇게 모여서 다트가 꽂혀 있죠. 그래서 편차가 적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정밀도는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오조준된 거죠. 조준만 조금 바꿔주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문제는 정밀도는 넓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정밀도는 낮은 형태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란 최상의 상태가 D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도 한가운데 관역에 다 맞아갔고요. 정확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정밀도도 편차가 적으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차이를 잘 파악을 하시면 측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이 정확도와 정밀도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표적지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50m 권총 부분에 금메달 진종호, 은메달 최영래가 금운을 놓고 경쟁할 때 사용된 표적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때요? 자, 진종호 선수의 표적지, 금메달 받을만 하죠? 네, 어떻습니까?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편차가 없이 좁게 모여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격을 했네요. 그죠? 자, 은메달 받으신 최영래 선수도 상당히 잘 쏘긴 했는데요. 진종호 선수에 비해서 정확도는 높지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그죠? 편차가 넓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은메달을 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영래 선수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높지만 정밀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측량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주의사항, 그 다음에 측량이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덧셈 뺄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식의 원리를 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는 방법, 삼각형을 다 뽀개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갔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테고요. 유도할 수 없더라도 내각의 합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굳이 머릿속에서 외우려고 모든 내각의 합을 다 외우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측량을 진행하시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실력들,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학 실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